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원자재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재 가격 줄줄이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3월, 4월에 걱정을 했던 건 뭔가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아니면은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 원가 부담, 높아진 원가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 가운데서 물건값을 올리거나 올리겠다라고 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볼 것 같으면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소비재 생산업체죠. 프록트앤갬블 네. 같은 경우에도 전체 9개 제품군 가운데서 8개 정도를 갖다가 지금 가격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료업체 펩시코, 테슬라 가격 올린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월풀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유통업체나 서비스 업체들도 잇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업체의 지금 가격이 9월 대비로 해가지고 1년 전에 비해가지고 한 1.18% 올랐다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때하고 비교를 하면 세 배 정도 더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멕시칸 음식 프랜차이즈 치폴레 있죠. 네. 치폴레도 뭐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뭐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물가를 배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는 물가는 착한 인플레이션이고 네. 공급자 쪽에서 아무래도 원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소비재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게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성장이 둔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갔는데 성장이 둔화되는 과정. 뭐 우리 늘 얘기했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을 볼 것 같으면은 좀 다행이다 싶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소비재 가격을 올리면서 충분히 전가해도 팔릴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마 수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소비재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뭔가 하면은 그만큼 지금 현재 수요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수요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계 지출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쟁여놓은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면서 임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또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사실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꼈던 돈을 상품 쪽으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소비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는 뒷받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물가 고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네.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지표가 뭔가 하면은 미국의 소비 지출 이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을 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5.4고 그거는 PCPI 기준으로는 3.6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마 잘 떨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렇게 물가가 올랐음에도 소비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에 관련한 또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미국의 정보 당국이 기업들에게 또 중국과의 협력이라든지 합작에 주의하라 이런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 중에 하나죠.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라고 그러죠. 네. 여기에서 기업들한테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개월 전부터 해왔다 이렇게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꼭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방법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합병이나 합작이라든지 기술을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해 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중국 당국이 이 중국하고 아예 관계를 끊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하고 접촉을 할 때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이나 데이터를 갖고 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명심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미국이 우위를 잃게 된다면은 미국이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상실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중국 기업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 NCSC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중국 기업이 미국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갔을 때 그게 과연 기업에만 머무르겠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다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AI 분야에서만큼도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죠. 미국 공군에서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개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름이 니콜라스 체일런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15년이나 20년 이후에는 중국에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F-35 같은 값비싼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쟁에서는 이 사이버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서 중국 기업들은 어떤 그런 AI 부분에 어떤 기술이 있으면 정부하고 굉장히 협조가 잘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만 하더라도 요구를 해도 안 도와준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보다 앞선 제품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AI 같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양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양으로 따져서도 중국이 많고 그리고 또 이 인용 횟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질적인 면을 따져서도 이미 AI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섰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알리바바가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큰 당나귀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트럭인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우리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큰 당나귀라는 자율주행 트럭이 레벨 4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레벨 4라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레벨 3까지는 운전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사람을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벨 4에 가게 되면은 운전의 주체는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말하자면 운전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레벨 5가 되면 완전히 그러니까 로봇이 돼버리는 거고 레벨 4인데 이 지금 큰 당나귀라는 자율주행 트럭이 이 레벨 4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거래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고 시장에서 고가품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서초구에서 당근마켓에 올라온 물건을 볼 것 같으면 1억 6,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그 명품들을 전부 다 더해 보면은 130억 원어치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와, 그리고 한 분이 거래하시는 게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죠.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넘는 요트를 당근마켓에서 올린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장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지금 현재 중고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가품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000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28%가 늘어났는데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하면 8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제품들이 말하자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그만큼 믿을만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소비자한테 익숙해졌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근마켓이나 이 번개장터에 올려가지고 거래가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하니까 나도 해보자라는 그만큼 이제 활성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당근마켓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동호회들끼리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싯대를 서로 주고 판다든지 네. 사고 판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대중화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왜 이 MZ세대, 전 사실 MZ세대 한꺼번에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달라요. 나이 차이가 30살, 그럼요. 30살 가까이 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MZ세대의 특징 그러면 리셀러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중고품을 팔고 사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도 있습니다. 어. 뭔가 하면은 이렇게 고가품이 거래가 되다가 보면은 일단 우리가 그냥 물건을 기업들이 팔게 되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당근마켓을 통해서 팔게 되면 부가세 안 냅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이다라고 네. 개인이 파는 것처럼 하면서 아, 말하자면 네. 그런 어떤 탈세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사기도 많다 그럽니다. 그렇겠죠. 어떤 식인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시계를 갖다 올렸다 그러면은 내가 사겠다 어디서 만나자 해서 갔는데 네. 시계 한번 차볼게 하고는 차고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어머. 이런 사기도 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명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시계가 가짜가 아니라 시계를 차고 도망가는 케이스가 네, 네, 발생을 네. 하는군요. 네,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넷플릭스 드라마죠. 네, 오징어 게임을 두고 외신들이 이제 많이 외신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빈부격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돈 내지는 빚에 쪼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의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죽을지도 모르는 게임에 등장을 하는 게 빚에 시달리는 것보다 더 나을 만큼 아하. 거기에 공감을 차라리. 할 만큼 네. 말하자면은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또 그걸 분석을 한국의 굳이. 어두운 네. 면까지 들춰내느냐 하는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분석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또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각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그 OECD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상대적 빈곤율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소득 순위대로 줄을 쭉 세워놓고 딱 가운데 네. 오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랬을 네. 때 이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사람의 비율.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의 비율을 네. 상대적 빈곤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봤더니 16.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4위. 걸로 네. 이렇게 조사가 된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거는 코스타리카, 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뭐 이 정도고 우리가 네 번째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략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네. 우리나라 이 중위소득을 얘기할 때는 가구별로 가구원 수별로 다시 이 말하자면 네. 계산을 해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91만 원쯤이 중위소득이고요. 그리고 또 2인 가구는 154만 원, 3인 가구는 199만 원, 4인 가구는 214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4만 원의 50%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112만 원, 108만 원쯤 되겠죠.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층이 많은 게 아니고 네. 65살 이상의 노년층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너무 높은 걸로 이렇게 그렇겠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우리 이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43.4%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사람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중위소득의 50%를 못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OECD 평균이 대략 한 1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3배 이상 높은 거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 노인층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건 있겠죠. 지금 65살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그분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죠. 자기 노후 대비를 안 했던 사람들이죠. 과거에는 결국은 자식이 먹여 살린다 그랬는데 이젠 그런 풍조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 빈곤에 빠진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풀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 청년 실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청년 실업만큼 더 어떻게 보면 다급한 문제가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네.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